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언제나 좋은 소설 작품들을 읽으며 지내다 보니 이보다 재미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모두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여러분들께 잘하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잘 해나갈 테니 용기를 팍팍 불어넣어 주시고 응원도 아낌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꼭이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작품입니다. 조경란 작가의 단편소설 당신의 옆구리입니다. 당신의 옆구리가 무슨 의미일까요? 옆구리가 시리다 그런 말일까요? 들어보시면 아실 테지만 이 소설은 인연과 운명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롭게 읽혀질 만한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끝까지 감상하시면서 즐거운 독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작품 읽기를 시작해 볼까요? 당신의 옆구리. 조경란. 그녀에게 4번째 전화가 걸려왔을 때 나는 수영하는 코끼리를 보고 있었다. 세계 보도사진전 자연과 환경 부문에서 1등을 차지했다는 수영하는 코끼리는 미국인 사진작가 올리비어 블레이스가 지난해 인도 벵골만의 안다만 섬에서 촬영한 것이라고 한다. 담뱃감만한 크기의 사진 속에서 간파란 바닷속을 그 큰 귀와 다리통을 허비적거리며 코끼리가 수영하고 있는 모습을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있노라니 어디선가 쏴 밀려드는 파도 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 듯하였다. 바닷속에서 더 희게 빛나는 상아와 미역처럼 풀어지는 코끼리의 귀를 보면서 나는 문득 이 코끼리가 무슨 이유로 수영을 하게 되었을까? 바다에는 왜 뛰어들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동안 내가 그런 터무니없는 사념에 빠져들고 있을 때 방 안의 공기를 와락 움켜쥐며 전화벨이 울렸다. 새벽 3시. 시계를 올려다보면서 나는 그 전화가 그녀로부터 온 것임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이 시간에 내게 전화할 사람은 그녀밖에 없다. 28이 넘고부터는 아무도 내게 새벽에 전화하지 않는다. 처음 그녀로부터 이 시간에 걸려온 전화벨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내 육체의 어느 한 부분, 이를테면 12지장이나 윗속의 작은 융털 같은 것들이 단박에 긴장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예감 같은 것은 없었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끔찍한 소리로 울려대는 수화기를 쓰라린 마음이 되어 바라보면서 내 삶에 그 어떤 심상치 않은 우연한 사건들이 벌어지려 한다는 것을 눈치채었다. 그러나 나는 곧 그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로 하였다. 일상에 어떤 우연 같은 것들을 기대할 나이도 나는 지나버렸다고 그즈음 그렇게 생각하곤 하였던 것이다. 일상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지고 나면 무채색의 깊고 깊은 권태가 남기 마련이지만 기습적으로 찾아드는 우연을 기대하기에는 나는 이미 너무 많은 나이를 갖고 있었다. 어쨌거나 함정을 숨기고 있지 않은 우연을 만나기란 쉽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함정에 빠지고 싶지 않다. 그러기에 나는 너무 피곤해 있으니까. 한 달 사이에 늘 같은 시간, 벌써 4번째 걸려오는 전화였으므로 구태여 수화기를 들지 않아도 쉽사리 그녀의 힘을 알 수 있었다. 내가 전화 코드를 뽑을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사이에도 벨은 내 온몸을 바수어대기라도 할 듯 끊임없이 울려대고 있었다. 방 안의 사물들이, 아니 세계가 온통 뒤흔들리고 있다는 착각이 일 만큼
전화벨 소리는 지독했다. 왕왕 귓속으로 그녀의 울음소리가 달려들고 있는 것만 같았다. 코드를 뽑아 던지는 대신 형언할 수 없는 기이한 이끌림으로 나는 서둘러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선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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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엄마야. 듣고 있니? 선부야. 선부야. 그녀의 내장을 다 토해내는 듯한 뜨겁고도 깊디 긴 오열의 소리가 들리기 전에 나는 재빨리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어디에도 사연 없는 울음은 없을 거라고 조금 우르르해지기 시작하는 빗장뼈를 쓸어내리며 나는 전화선을 뽑아버렸다. 나는 선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알아들으시겠어요? 라고 나는 이제 그녀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런 나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들을 그녀는 필사적으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나는 확연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수영하는 코끼리의 사진을 반으로 접어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물 한 잔을 마신 뒤 나는 침대에 길게 몸을 눕혔다. 언제나처럼 느닷없이 걸려온 그녀의 전화 때문이기도 했지만 쉽사리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다. 불현듯 아주 먼 데서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귀퉁이가 나달나달해진 수첩을 펼쳐들며 그녀는 검정 볼펜에 침을 묻혀 분명 정연수, 나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또박또박 써넣었다. 내 이름을 쓰고 있는 그녀의 손이 헛놀려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나는 그녀의 혓바닥에 묻어있는 볼펜 자국을 한동안 바라보았었다. 혓바닥에 묻어있던 볼펜 자국은 꽤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다. 볼펜 자국이 남아있는 붉은 혓바닥으로 가끔 나에게 뭐라 말을 거는 그녀의 함함하게 벌어지는 입 모양새를 보며 나는 어쩐지 그녀가 우스꽝스러워 보인다고 생각하였다. 그녀의 전화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때때로 내가 한선부라는 젊은 여자가 되어 그녀와 손을 잡고 함께 어디론가 한참을 걸어가고 있는 꿈을 꾸기도 하며 차츰차츰 한선부라는 이름에 익숙해지기도 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종종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하였다. 한선부라는 이름의 젊은 여자는 지금 국립정신의료원에 있다고 한다. 그녀를 만난 것은 기림사로 들어가는 택시 안에서였다. 한날 1시에 어머니와 남동생의 장례식을 치른 후 온 마음과 정신이 피폐해 있던 내가 26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깨어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귀신처럼 부스스 일어나 문득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더욱 당연한 것은 여행지를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경주로 결정한 사실이었다. 어머니와 남동생이 타고 있던 기차가 때 아닌 겨울 폭우에 전복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첫 휴가를 받아 서울로 올라오는 남동생을 데리고 오는 길이었다. 그 저녁 나는 텔레비전 화면에 비춰지고 있는 엿가락처럼 제멋대로 휜 철로를 무심코 바라보면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식빵에다 힘겹게 땅콩버터를 펴바르고 있었다. 2 조각쯤 식빵을 먹고 났을 때 그제서야 나는 그 기차에 어머니와 동생이 타고 있다는 생각을 떠올릴 수 있었다. 모골이 송연해지면서 급기야 참을 수 없는 욕지기를 느끼며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 위에 노릿노릿한 액체를 개원했었다. 변기 속에서 무럭무럭 허연 김이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부산까지 동생을 데리러 내려가겠다는 어머니를 나는 굳이 말리지 않았다. 남동생은 그저 단순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상의 의미를 넘어서 어머니의 오랜 연인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으니까.
치자빛 한복에 솜을 넣은 두루마기를 걸쳐 입고 몇 시간 후면 남동생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는 어머니를 나는 서울역까지 배웅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개찰구 앞에서 손가락을 흔들며 헤어졌다. 그것이 우리 모녀의 마지막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다. 밤 11시쯤 병원에서 어머니와 동생의 이름을 확인하는 전화가 걸려왔다. 경주역에 도착해서도 다음 목적지를 결정하지 못한 나는 역 근처에 있는 길손다방으로 들어가 녹차 한 잔을 시켜놓고 어쩌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넓은 역 거리를 망연히 바라보고만 있었다. 어머니의 고향이기는 했지만 이제 이곳에는 어머니와 관련된 그 어떤 사람도 살고 있지 않았다. 아니, 어머니와 어떤 식으로든 조금이라도 관계된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해도 나는 그들을 만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어쩌면 나는 서울에서 나를 위로하려 들던 그 많은 사람들의 동정어린 시선들에서 비껴나고자 그들의 시선에 더 이상 앙버팀하고 있을 만한 기운이 없어서 이곳까지 찾아왔는지도 몰랐다. 아슴해지는 눈을 들자 저 멀리 3층 창밖으로 허연 구름 한 장이 높다랗게 걸려 있는 것이 보였다. 묵직한 가방을 들고 뒤뚱거리며 3층 찻집의 문을 열고 들어설 때부터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던 주인 여자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가씨 혼자 왔나 보네. 이물 없이 말을 걸며 맞은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사투리가 전혀 섞이지 않는 서울 말씨였다. 나 이외의 손님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고 낡은 의자와 탁자에도 불구하고 찻집은 정겨울 정도로 훗훗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의자 깊숙이 몸을 묻고 있는 찻집 여자는 무료하던 참에 마침 잘 만났다는 그런 태도였다. 나는 문득 혼곤한 피로감을 느끼며 찻집 여자에게 경주에서 며칠 쉬어갈 수 있는 조용한 곳이 있느냐고 물었다. 여자의 관능적인 입술에서 기림사라는 발음이 굴러나왔을 때 나는 계림사요? 라고 되물었다. 아니, 계림사가 아니라 기림사라니까 그러네.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내가 지금부터 가야 할 곳은 기림사라는 작정을 하면서 서둘러 1,300원의 찻값을 지불하고는 마음을 부추기며 길손다방을 벗어났다. 요금이 만만찮을 텐데 하며 연신 나를 힐끗거리는 택시기사의 말을 귓결로 흘려들이며 벌써부터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나는 괜찮다며 기림사까지 데려다 줄 것을 부탁하였다. 절 입구, 전나무 숲이 시작되는 언저리쯤에서 한 스님이 택시를 향해 손을 들었다. 택시기사가 호들갑스럽게 인사를 하며 앞자리에 스님을 합승시켰다. 기림사에 계신 스님이라고 하였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나는 스님의 단아한 목덜미를 바라보며 저 기림사에서 며칠 쉬어갈 수 있을까요? 물었다. 스님은 흘끗 나를 한번 뒤돌아보더니 그건 자기 소임이 아니라서 뭐라 단언할 수 없다며 일단 절까지 함께 올라가 보자고 하였다. 벌써 어스름한 저녁 기운이 땅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 딱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서울의 저녁과는 사뭇 다른 느낌과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다. 나는 문득 이 침착한 저녁의 냄새를 묘사해보고 싶다는 기묘한 충동에 부르르 온몸을 떨었다. 구부정한 어깨의 한 여인이 힘겹게 비탈길을 오르고 있는 것이 휙휙 스쳐 지나갔다. 세워요, 세워! 가방을 꼭 끌어안으며 차창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스님이 허겁지겁 내지르는 말소리가 들렸다. 우리 절에 오신 보살님이야. 반갑게 그녀를 맞으며 스님이 한 말이었다.
그녀는 내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기림사로 들어가려는 세 사람을 태운 택시는 내가 묘사할 수 없는 저녁, 차츰 어두워지고 있는 오솔진 길을 향해 빠른 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하였다. 옆자리에 앉은 늙숙한 그녀가 힐끔 나를 한번 바라보았다. 호수처럼 조용하지만 가량 없이 음울해 보이는 눈빛이었다. 나는 소리 없이 종아리를 좀 더 힘껏 오므렸다. 오래 마주보고 있다가는 온몸의 잘디잔 실핏줄까지 모두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강한 흡입력이 느껴졌다. 왼쪽으로 몸을 움직거리며 내가 시선을 피해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리자 그녀도 내게서 고개를 돌려 오른쪽 차창을 내다보았다. 그녀와 나는 그렇게 만났다. 마음이 고달픈 모양이군요. 내가 묵고 있는 승방에 들어와 그녀는 후룩 한숨을 내쉬듯 혼잣말을 하듯 그렇게 심상하게 말하였다. 그건 마치 아, 처녀도 나와 비슷한 마음을 가졌군요 하는 듯이 들려왔다. 그녀의 한쪽 손목에는 염주가 둘둘 말려 있었고 다른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문가에 쪼그리고 앉은 그녀의 발등에 이불귀를 여미어주며 나는 문득 어쩌면 우리가 오래전에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다. 단순히 그녀의 주름진 목덜미며 굵은 손매듭이 전혀 낯설지 않게 느껴졌던 때문만은 아니었다. 마음이 고달픈 나는 스스럼없이 내 손을 부여주는 그녀의 품에 안겨 목청껏 소리를 내지르며 울고 싶다는 충동을 가까스로 억누르고는 어색한 듯 갑각류처럼 딱딱한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내 손을 슬며t 빼내었다. 그새 땀이 차올라 내 손바닥은 몹시 번들거리고 있었다. 내 어깨를 다독거리고 싶은 듯 그녀는 손을 뻗어 잠시 허공을 매만지더니 그대로 손을 내려놓았다. 가까이 다가앉은 그녀에게서 오래된 좀양 냄새 같은 것이 풍겨나는 듯도 하였다. 그러나 나는 코를 감싸준다거나 눈살을 찌푸리거나 하지는 않았다. 아침과 점심 공양 시간에 내가 보이질 않아 걱정스러워 찾아왔다며 생각난 듯 그녀는 과일에 든 비닐봉지를 내 앞으로 들이밀었다. 비닐봉지 안에는 몇 개의 사과와 귤, 그리고 과도까지 얌전히 들어있었다. 기림사에 도착한 그날 저녁 식사 때 그녀는 내가 남긴 밥을 남김없이 다 먹어치우고는 그 그릇에 물을 부어 설거지하듯 헹구더니 그 물을 훌훌 들이마셨다. 주위에 있던 그 누구도 그것을 눈치채지는 못하였다. 나는 그녀가 슬쩍 바꾸어 놓아준 그녀의 말끔하게 빈 밥그릇을 앞에 놓고 내가 남긴 밥을 꼼꼼히 먹어치우고 있는 그녀의 흰머리가 섞인 숫진 머리칼과 유난히 굵고 투박한 손매듭을 바라보았다. 절밥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나는 깜빡 잊었던 것이다. 양푼에 겨우 한 주걱의 밥을 퍼담고 연근조림 몇 개와 김치 몇 조각을 담았을 뿐인데도 나는 그것을 다 먹지 못하고 그저 헛수저질만 하고 있었다. 내 옆으로는 주방에서 일하는 몇몇 뚱뚱한 아주머니들이 앉아 내가 밥 먹는 모양새를 두고 말없이 타박하는 눈길을 보내고들 있었다. 내 맞은편에 앉아 밥을 먹던 그녀도 내가 수저질하는 품을 가끔 들여다보았다. 나는 젓가락으로 탁자 귀퉁이를 톡톡 건드리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정말이지 난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양푼을 다 비우고 거기에 물까지 부어 깨끗하게 비워야 한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한 숟가락도 밥을 뜰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먹은 몇 숟가락의 밥들을 모두 개어내고 싶을 만큼 강한 욕지기가 솟구쳤다. 할 수만 있다면 남은 밥들을 품속에라도 숨겨 몰래 자리를 뜨고 싶을 뿐이었다.
옆자리에 앉아 두 양푼이나 썩썩 밥을 비벼 먹던 아주머니 한 분이 빈 물주전자를 채우기 위해 자리를 뜨는 것을 보며 재빨리,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녀가 내 양푼과 그녀의 빈 양푼을 바꾸어 버렸다. 나는 그녀가 하는 양을 그대로 보고만 있었다. 그녀의 양푼은 말끔하게 비워져 있었고 고춧가루 몇 개가 바닥에 들러붙어 있을 따름이었다. 문득 죽은 어머니를 생각하였다. 어머니 역시 이런 경우에 망설이지 않고 눈치껏 내 밥그릇과 당신의 것을 바꾸었을 것이다. 내 밥그릇을 비우고 있는 그녀도 어머니처럼 몹시 성성한 머리칼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손을 빼내자 잊고 있었다는 듯 그녀는 몇 번인가 머리를 흔들어대더니 얼른 이불 속에서 발을 끄집어내 간다는 말도 없이 스르르 방문을 열고 툇마루로 나가버렸다. 어쩐지 몽유의 기척이 있는 듯한 함부로 저지할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몸짓이었다. 방문이 닫히는 것을 보며 나는 손가락 두 마디쯤 구멍이 나 있는 창호지가 발린 방문에 눈을 들이대고 그녀의 뒷모습을 쫓았다. 자갈이 깔려있는 기림사의 마당을 버스럭버스럭거리며 그녀가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두 어깨에 뭔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잔뜩 짊어지고 있는, 벗겨내야 할 것이 덕게 쌓인 것 같은 그런 힘겨운 걸음걸이였다. 다수운 하오의 햇살이 자갈들 위에서 탱글탱글 튕겨오르고 있었다. 그녀가 사라진 저편에서 사레비를 들고 흰 마스크를 한 행자가 조심스러운 발자국으로 저기 저만큼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구멍에서 눈을 떼고 나는 내 손을 코로 가져가 냄새를 맡아보았다. 그새 내 손에 그녀의 냄새가 흠씬 배인 것만 같았다. 오랫동안 나는 두 손을 모은 채 그녀의 냄새를 자꾸만 킁킁거렸다. 그녀가 두고 간 비닐봉지를 윗목에 놓아두고 나는 가방을 뒤적거려 휴게소에서 사온 바나나 한 개를 꺼내었다. 푸른 바나나, 조금 아릿한 맛이 났다. 못 하나 없는 방 안에서 바나나를 까먹으며 나는 또다시 울적해지기 시작했다. 어젯밤 총무 스님의 허락으로 행자에게 안내를 받아 이 방에 들어섰을 때 나는 한동안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는 것도 잊은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 방 한구석에는 잘 개겨진 이불 한 채와 양초, 그리고 성냥이 놓여 있을 뿐 정말이지 아무것도 없었다. 하다못해 못 하나 박혀있지 않은 방이었다. 절절 끓는 방에 이부자리를 펴고 앉아 발바닥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것도 모른 채 나는 이 방을 썼던 해자 스님이란 분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내내 궁금해하였다. 바나나 한 개를 다 먹은 나는 외투를 걸쳐 입고 밖으로 나섰다. 신발을 꿰어 신는데 댕, 댕, 댕 5번 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벌써 저녁 공양 시간인가 보았다. 산책하듯 절 이곳저곳을 어슬렁거리다가 내가 들어선 곳은 염주나 목탁 따위를 팔고 있는 절 입구에 있는 작은 상점이었다. 승복을 입고 머리를 짧게 치켜 깎은 여자와 승복을 입지 않은 젊은 여자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속닥거리고 있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을 꽉 움켜쥐고 있는데 어딘 미치지 않고 견뎌낼 사람이 있겠어? 글쎄, 멀쩡하다가도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재발한대잖아. 어제 저녁 공양 시간에 한번 낯을 본 적이 있는, 내가 밥 먹는 모양새를 마뜩잖아 하는 표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였던 여자들이었다. 속닥거리고는 있었지만 그 여자들의 말소리는 환하게 내 귓가에까지 들려오고 있었다. 대학 졸업반 때 처음 연애를 했는데
그 여자가 몹시 반대를 했었나 봐. 어렸을 적부터 얼마나 애를 심하게 감시하고 사사건건 참견했는지 말도 못한데 글쎄.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났잖아. 암만 어렵게 얻은 외딸이라도 그렇지. 나는 조악스러운 그림들과 조각품들 앞에 서서 시간을 끌며 그녀들의 조심성 없는 대화를 날 것 그대로 다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잔 이제 면회도 못 간대. 그 여자만 나타나면 딸애가 창살을 붙들고 미쳐 날뛴다고 하잖아. 제 엄마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럴 땐 영락없이 제정신이라고 하던걸. 이렇게 절에 열심히 기도 다니면 뭘 해? 아가씨, 뭘 찾아요? 그녀가 다시 내 방으로 온 것은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오후의 짧은 산책을 제외하고는 내내 못 하나 걸려있지 않은 한갓진 그 방에 틀어박혀 절절 끓어오르는 방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이제부터 내가 견뎌내지 않으면 안 될 나의 남은 삶에 대해 궁리하고 있었다. 마치 농담처럼 그 어떤 예고도 없이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된 두 사람의 흔적과 그들 없이 지내야 하는 막막함들이 서러워지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죽음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나는 어쩐지 운명이라는 것에 치명적인 조롱을 당한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날 이후 나는 내게 다가오는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 긴장하고 경계심을 품게 되었다. 나는 차분히 서울로 돌아가 내게 남겨진 일들과 해야 할 일들에 대해 그리고 지금부터는 홀로 저녁 식탁을 준비하고 홀로 아침에 눈을 뜨고 열쇠로 문을 열고 빈집에 들어서야 하는 그래서 어쩌면 더욱 신산스러워질지도 모를 내 인생에 대해 고민하였다. 그들이 살았던 삶은 내가 따로 어떤 뒷정리를 할 필요도 없이 완벽하게 말끔한 상태였다. 늘 집안에만 있기를 좋아했던 조용한 성품의 어머니와 성실한 가장과 아들, 어머니와 연인 역할까지 해왔던 동생, 그들을 위해 별다르게 내가 정리해야 할 것들은 정말이지 남겨진 사람이 무색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었다.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될 거액의 빚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부려놓고 간 부양해야 할 또 다른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랬더라면 나는 구태여 이곳까지 내려와 이 방에 지친 내 몸뚱아리를 이렇게 부려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남기고 간 것들에 대한 책임 때문에라도 나는 분주해지고 싶었을 것이고 그들의 역할을 기꺼이 대신 도맡아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미리 준비라도 한 것처럼 너무 깨끗하게 죽어버렸다. 그 말끔함 앞에서 남겨진 나는 이렇게 망연자실하고 있는 것이다. 정묵지 못한 내면을 다스려가면서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것들과 이제는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나는 비오는 대교 밑의 거지처럼 쓸쓸하였다. 방문 밖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방바닥에서 등허리를 떼어내며 나는 잠깐 아연해졌다. 어디선가 퍽 귀에 익은 오랫동안 익숙하게 들어왔던 음성이었던 것이다. 나를 부르는 소리. 이 밤 누군가 나를 부르고 있었다. 소스라치게 놀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얼른 스위치를 올렸다. 일순 어둠이 걷히고 방 안에 귤빛이 가득 들어찼다. 투닥투닥거리는 가슴을 애써 짓누르며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풀고 방문을 열자 공양방에서 짐을 풀었다는 중년의 그녀가 베개를 들고 웅웅거리는 모진 바람 속에서 유령처럼 서 있었다. 나는 눈을 껌뻑여대며 헛것을 본 듯 그녀를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목 언저리까지 휘늘어진 머리카락이
바람에 불불이 일어서 있는 것이 보였다. 마치 누군가 따뜻하게 보듬어 주기를 바라며 분홍빛 잠옷을 입고 가슴에 인형을 품은 계집아이처럼 문 밖에 선 그녀에게서는 함부로 내치면 안 될 것 같은, 냉연히 거절할 수 없는 그 어떤 연민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녀의 등 뒤로 등짓하게 달이 차올라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말없이 좀 더 방문을 열어젖혔다. 영의 없는 그녀의 태도에 어떤 거부감조차 일지 않았던 것이다. 베개와 가방을 든 그녀가 와들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날 밤 그녀와 내가 나누었던 몇 안 되는 토막난 이야기들을 나는 이제 분명히 기억할 수 없다. 아니, 이제는 그녀의 얼굴조차 소상히 떠올릴 수가 없다. 기억의 힘은 참으로 이상한 것이어서 분명 각인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조차 왜곡시켜버리고는 한다. 기억의 힘이 때때로 도발적이며 놀랍게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그 왜곡의 힘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정녕, 지금은 그녀의 모든 것을 잘 기억할 수가 없다. 다만 지금까지도 그날 밤을 떠올릴 때면 잊혀지지 않고 암암히 감각할 수 있는 것은 택시 안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보았던, 깊이를 느낄 수 없이 휘영하게 텅 빈 것만 같던 유연한 눈빛과 그날 밤 내내 나를 쓰다듬던 그녀의 손길뿐이었다. 그녀는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고달픈지에 대해 듣고 싶어하는 눈치였으나 나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 또한 나에게 자신의 딸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단지 나와 비슷한 나이의 딸이 지금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자신은 가끔 이렇게 며칠씩 절에 들어와 기도를 할 따름이라고만 말하였다. 그 이외에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나 역시 그녀의 젊은 딸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당신의 어깨는 지나치게 무거워 보인다든지 하는 말들은 섣불리 하지도 묻지도 않았다. 그녀와 한 이불 속에 누운 나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해 등떨미가 시려운 사람처럼 오래 몸을 뒤척였던 것 같다. 몇 페이지쯤인가 천수경을 읊다가 저쪽 벽에 바싹 다가 누운 그녀 또한 고른 숨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 등 뒤에서도 확연히 느껴졌다. 설핏 든 잠에서 내가 깨어난 것은 가위에 눌릴 때처럼 검은 그림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그 섬뜩한 느낌 때문이었다. 죽음마저 어이없어져 더 이상 놀랄 게 없는, 벌써 삶의 그 어떤 기습에도 익숙해져 버린 것만 같은 나는 조용히 감고 있던 눈을 떠보았다. 설령 내 곁에 검은 그림자를 뒤집어 쓴 죽음의 사자가 눈을 부릅뜨고 있다고 해도 어쩐지 나는 전혀 놀라지 않을 것만 같았다. 발치에, 저 가까운 내 발치쯤에 검은 그녀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내 잠을 깨운 그 검은 그림자가 그녀임을 확인하자 나는 우습게도 안도감 비슷한 것을 느끼며 그대로 다시 눈을 감아버렸다. 방 안에는 그녀의 고르지 않은 숨소리와 간신히 고른 소리를 내고 있는 나의 숨소리로 가득 차는 것 같았다. 마당 한가운데 있는 수도가에서 졸졸거리는 물소리가 마치 바로 방 안에서 들리는 것처럼 가깝게 느껴졌다. 어디선가 밤을 지새우는 명징한 목탁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였다. 그 목탁 소리와 수돗물 소리를 가로지르며 문득 그녀가 나의 발등을 쓰다듬기 시작하였다. 오스스스, 온몸에 잘디지한 소름들이 돋아나는 것이 느껴졌다. 두텁고 딱딱하리라고 여겨졌던 그녀의 손길은 마치 융처럼 보드랍고 그 옛날 내가 어루만지기를 좋아하였던 어머니의 젖가슴처럼 따뜻하였다. 나는 몸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 발등을 만져대던 그녀의 손길이 차츰 종아리께까지 더듬어 올라오기 시작했다. 전신이 흐물어지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야릇한 흥분이 느껴졌다. 뭐라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웅얼거리면서 마치 대야에 물을 담고 조심스럽게 아이를 씻기듯 그녀는 나의 발등을,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를, 그리고 종아리를 한없이 오래도록 그렇게 어루만져대었다. 문득 등짝이 터질 것 같이 참을 수 없는 슬픔 같은 것들이 울컥 치밀어 올랐으나 나는 이를 악물며 그녀의 손길을 견뎌내었다. 이상할 정도로 그런 그녀에게 어떤 경계심이나 저항 같은 것은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 그렇게 견뎌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막연한 감정이었다. 삼키지 못한 침이 입가로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녀의 웅얼거리는 말소리에서 내가 또렷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선부야 라는 그 이름뿐이었다. 선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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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부야. 그녀는 자꾸만 그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만 그렇게 만져서 내 발등이, 내 종아리가 닳아 없어지기를 바라는 듯이 그녀는 그 밤 내내 지치지도 않고 오래도록 나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길을 뜨겁게 받아들이다가 어느 결에 나는 천천히 잠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러나 꿈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나의 허비한 육체를 만지는 그녀의 손길과 그녀가 나적나적 부르는 선부라는 이름을 끝없이 듣고 있었다. 기묘한 밤이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벽 쪽으로 고부장하게 몸을 돌려 깊이 잠들어 있었다. 이불 밖으로 삐죽이 나온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투박해 보였다. 그 손이 어젯밤 나를 그토록 부드럽게 어루만져대던 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손을 잠깐 걸어주어 보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어젯밤처럼 뜨겁지 않았다. 그녀의 손을 쥐고 있던 손가락을 풀어 그녀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불 속으로 손을 밀어 넣어주고 나는 소리 없이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꾸렸다. 그녀의 머리맡에는 내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을 작은 수첩이 빗두루미 놓여 있었다. 가방을 다 꾸린 나는 한동안 잠든 그녀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다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그 길로 나는 경주를 떠나 서울로 올라왔으며 그녀에게 전화가 걸려오기까지 정말이지 신기할 정도로 단 한 번도 그녀를 떠올린 적이 없었다. 적어도 내게 그런 전화가 걸려오기 전까지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나는 오래된 옛 사진 한 장을 발견하였다. 1972년도의 가계부에서 툭 떨어져 나온 그 흑백 사진이 왜 다른 사진들과는 달리 그곳에 따로 보관되어 있었는지 의아해하며 나는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에는 푸른 줄무늬가 들어간 흰 세라복을 입은 여자아이가 높다란 교회 옆에 서서 5살짜리 어린아이의 표정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세상을 다 살아낸 듯한 그런 권태로운 표정으로 이마살을 잔뜩 찌푸린 채 정면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아이의 짧은 머리카락은 마치 잘 어울리지 않는 가발을 어거지로 뒤집어 씌운 듯 유독 고불거리고 어색해 보였다. 툭 튀어나온 이마와 고집스레 담은 입술이 몹시 도드라져 보이는 얼굴이었다. 사진의 뒷배경인 산배탈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허룩한 그 교회의 이름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꽤 오랜 시간 그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어머니가 어째서 그 사진을 은밀하게 따로 보관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여름날의 기억은 선명하지 않다. 다만 어쩌다 가끔 어머니가 지나가는 말처럼
툭툭 던진 몇 마디의 말을 통해서 그랬으리라고 짐작만 할 수 있을 따름이었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여자의 냄새, 그리고 머리칼이 온통 지져지는 듯한 노린내, 한삼코 어깨 위로 쏟아져 내리던 햇살 등이 내가 그 여름날을 기억하는 전부였다. 1972년 그해 여름, 나는 한 여자로부터 유괴를 당했었다고 한다. 그 여자가 동네 아이들과 사방치기를 하고 있던 나를 데리고 간 곳은 동네에서도 한참 떨어진 곳에 있는 미장원이었다고 했다. 어째서 하필이면 미장원이었을까? 나는 아무것도 뚜렷하게 기억할 수가 없지만 애써 그때 일을 떠올리려고 하면 어디선가 바람처럼 휙 지나가는, 언어로서는 잘 표현할 수 없는 오래된 세월 같은 냄새들이 맡아지고는 하였다. 나를 조카라고 속인 그 여자가 내 머리와 자신의 머리를 똑같은 모양새로 파마해달라고 하고는 머리를 만 채로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한다. 아마도 잔뜩 겁에 질려있던 어린 나는 연신 울고 있었을 테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미장원집 여자가 내게 이것저것 물었나 보았다. 나는 내게 고모란 호칭을 부를 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리고 주소를 기억하지 못한 내가 더듬거리며 말할 수 있는 것은 봉신교회라는 지명뿐이었을 것이다. 봉신교회요. 우리 집은 그 옆에 있단 말이에요. 라고. 미장원집 여자가 내 손을 붙잡고 먼 거리를 걸어 넋을 잃은 채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던 어머니에게 나를 데리고 갔다. 머리를 채 풀지도 못한 여자가 다시 동네 놀이터에 나타난 것은 그 다음 날이라고 한다. 그 젊은 여자가 벌써 눈빛이 다르더구나. 한눈에도 보통 실성해 보이는 게 아니었어. 아까울 정도로 미색이 반반한 여자였지. 꼭 내 나이쯤 됐을까? 곱슬거리는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돌아서는데 글쎄 그 이쁜 얼굴에 귀 밑에서부터 턱선까지 실뱀이 지나간 것 마냥 굵은 흉터가 보이더라. 끔찍했지. 너를 언제 봤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를 한번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훌쩍 돌아서더라. 가다 말고 저만치서 나를 다시 돌아보던 그 여자의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구나. 그때 놀란 일을 생각하면 여태도 이렇게 내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으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어머니는 그때 일을 누구보다 선연하게 기억하구나 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첫 딸을 잃어버린 충격은 대단했을 것이다. 그때 내가 봉신교회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나는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하곤 하였다. 농담으로라도 내가 그런 말을 하려 들면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어머니는 손을 내저으시며 안방으로 들어가 청심환을 반으로 뚝 잘라 물도 없이 오래오래 우물거리고는 하였다. 나를 되찾은 오후에 늘상 무언가 기록하는 것을 좋아하였던 어머니는 봉신교회 앞에 나를 세워두고 저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 앨범 속에 끼워 넣지도 못한 이 사진을, 사진 속에 나는 정말 양미간을 잔뜩 찌푸리고는 뭔가 대단히 못마땅하다는 듯이 셀쭉한 표정이다. 마치 사는 게 지겨워 미치겠어 라고 독하게 말하고 있는 듯하다. 지금까지 나는 단 한 번도 파마라는 것을 해본 일이 없는데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그때의 사건과 어떤 상관이 있을지도 모르고 또 어쩌면 아무런 상관이 없을지도 모른다. 단지 분명한 것은 나는 내 머리칼이 곱슬거리는 게 싫을 뿐이다. 그 며칠 뒤에 어머니 손에 이끌려 미장원에 가서 다시 머리를 곧게 펴게 되었지만 그러고 나서도 나는 어쩐지 그 머리칼에 익숙해질 수가 없어서 사내아이처럼 짧게 머리를 치켜 깎겠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한다. 그 여자는 한동안 나와 똑같은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모를 일이었다. 그 후 얼마 뒤 우리는 이사를 하였고 우리가 살았던 그 동네에서 어린 여자아이 한 명이 유괴를 당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어머니는 단박에 그 여자일 거라고 단정하였지만 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어떤 믿음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때 사방치기를 하고 있던 몇몇 여자애들 중에서 그 여자가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내가 아니면 안 되었을 그 알 수 없는 이유 같은 것들 말이다. 그 여자 짓일 거라고 단언하는 어머니 옆에서 나는 가만 고개를 저었었다. 그 여자는 아닐 거라고, 그 여자한테는 꼭 나 비슷한 아이가 필요했을 거라고, 어쩌면 내가 아니면 안 되었을 거라고, 유괴당한 여자애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지 어쨌는지 그것까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나는 다만 때때로 그 여자애가 봉신교회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까 하는 것만이 못내 궁금하였다.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마 그 여자의 인생은 사뭇 달라졌을 것이다. 어쩌면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을 이 땅 어디선가 그 여자아이가 대신 살아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여자 짓이 아닐 거라고 확신하면서도 나는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아 담소를 즐기곤 하였던 식탁에 홀로 앉아 가스불을 틀어놓고 있던 그 새벽녘에 그녀에게서 첫 전화가 걸려왔다. 때때로 혼자라는 것이 극도로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나는 어느새 고칠 수 없는 오래된 버릇처럼 어둠 속에서 가스불을 틀어놓고 망연히 앉아있곤 하였다. 부엌창을 한껏 열어젖혔다. 한기가 스며들긴 했지만 그러나 가스에 질식해 어머니와 동생처럼 그렇게 어이없이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어이없이 죽고 싶진 않다. 가족이란 것은 결코 선택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나는 내 죽음만큼은 자의로 선택하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어쩌면 나는 그 희망 때문에 혼자 빈집을 지키고 앉아 하루 세끼 꼬박 끼니를 거르지 않으며 순환선처럼 지루한 일상을 견뎌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6개의 작고 푸른 불꽃들이 화르화르 소리를 내며 꽃처럼 피어올랐다. 손을 대서 만져보고 싶을 만큼 유혹적이고 아름다운 푸른 꽃이었다. 소리를 낼 줄 아는 그 푸른 꽃이 아무도 없는 빈집에 나를 가두어 놓고 죽은 사람들을 추억하게 하였다. 나는 평소에 어쩌다 가끔 어머니가 즐겨 마시고는 했던 레미 마르탱을 한 잔 가득 따라 훌쩍이고 있었다. 정겨로운 새벽이었다. 가스불은 여전히 푸른빛을 내며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고 죽은 사람들에 대한 추억의 힘에 서서히 지쳐가고 있을 때 마치 내 어깨를 툭툭 치듯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그것이 죽은 어머니와 동생에게 걸려온 전화라고 확신하였다. 왜 그런 밑도 끝도 없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건 잘 설명할 수가 없지만 분명 그것은 수로의 힘 때문은 아니었다. 잘 설명할 수 없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여보세요 하는 그 절급한 첫 음성만을 듣고도 그녀라는 것을 순식간에 깨달았던 것이다.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줄곧 그렇게 반복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쪽의 내 음성을 확인하자마자 선부라는 그 낯선 이름을 흡사 초혼이라도 하는 듯 자꾸만 되뇌기 시작하였다. 아니라고, 선부가 아니라 내 이름은 정현수라고. 당황한 목소리를 숨기며 나는 잘못을 저지른 초등학생을 타이르듯 애써 가만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는 내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아니, 그녀는 이미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6개의 푸른 꽃은 그때까지도 시들지 않고 씩씩거리며 타오르고 있었다.
수화기를 붙들고 난감해하고 있던 나는 그녀의 오열하는 소리를 들으며 차츰차츰 내 온몸의 핏줄기가 싸늘히 식어가고 있는 것을 느꼈다. 나는 잔인해지고 싶었다. 미친년. 발작적으로 그렇게 야멸차게 내뱉고는 황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등 허리께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전화벨은 다시 울리지 않았다. 가스불을 끄고 창을 3개 닫은 후 보일러의 온도를 높여 샤워를 하였다. 물줄기보다 더 뜨거운 것이 자꾸만 턱을 타고 가슴패기로 흘러내렸다. 어머니는 밤에 집안에서 물소리가 새어나가는 것을 끔찍히 싫어하고 금기시까지 하였다. 나는 샤워기를 더 세게 틀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 구석구석 물줄기를 들이대었다. 이제는 얼굴조차 뚜렷하게 기억나지 않는 죽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미지들이 흐르는 물 속에 녹아내리고 있는 것이 얼핏 보이는 듯하였다. 어쩌지 못할 격정에 휩싸여 그 밤, 그 새벽녘에 나는 차가운 욕실벽에 알몸을 탁탁 부딪혀가며 오래도록 소리내어 울었다. 그녀의 기습적인 전화 이외에 나의 일상에 별다른 변화는 찾아오지 않았다. 아니, 나는 애써 그들과 함께 살았던 세월들처럼 여일하게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강박 같은 것을 느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구태여 뭔가 달라진 것을 찾는다면 그것은 내가 거의 외출을 하지 않고 지내게 되었다는 것밖에 없다. 평소에도 외출하는 것을 즐겨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나는 거의 문밖 출입을 하지 않게 되었다. 현관 앞에 놓인 조간신문이나 500ml에서 350ml로 바꾼 우유를 들여오기 위해 아침에 잠깐 현관문을 여는 것 이외에 날짜가 지나가는 것도 모른 채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어머니와 동생이 살아있을 때처럼 나는 일주일에 3번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9명의 아이들에게 피아노 레슨을 하였고, 가끔 은행이나 식료품을 사러 근처에 있는 슈퍼에 간다거나 기후비계나 속옷 따위들을 사러 가까운 상점에 나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될 수 있는 한 외출을 삼갔다. 죽은 사람들에게 민망할 정도로 나는 혼자 지내는 것에 빠르게 적응하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만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들고 있던 달걀 봉지를 떨어뜨린다거나 열쇠를 문 밖에 꽂아두고 잊어버리는 일들이 번번이 벌어지곤 하였다.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도 점차 뜸해졌으며 특별히 버스나 전철을 타고 나가서 따로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나는 어쩌면 그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한 번도 내 직업이 마음에 든 적이 없어 늘 다른 곳으로 목을 길게 빼밀고는 했던 나는 그들이 죽고 나자 천직인 양 그 어느 때보다 성실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상냥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아이들은 여전히 9명에서 더 늘어나지는 않았다. 그래도 나는 아침이면 바쁘게 블라우스를 다려 입고 샴푸를 하고 굽 높은 구두를 신고 현관을 나서지 않아도 되는 내 직업에 저기 만족했다. 아니, 변화된 내 삶에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직업은 없을 거라고 여길 수 있었다. 설령 아이들이 5명이나 그 이하로 줄어든다고 해도 그것은 내게 그다지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다. 당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한 달도 밀리지 않고 아파트 관리비를 낼 수 있으며 오래된 피아노도 새 것으로 바꿀 수 있다. 생계에 위협을 당할 만큼 나는 아직 가난하지는 않다. 그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들의 죽음 뒤에 이토록 빠르게 일상에 적응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젊은 여자가 가난하다는 것과 40이 넘은 여자가 가난하다는 것은 정말이지 그 정도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나는 이제부터 혼자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아침이면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토스터기에 빵을 구워 설탕을 넣지 않은 커피를 2잔씩 마셨으며 저녁에는 주로 따뜻한 국과 김을 구워 식사를 하였다. 때로는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요리하기 까다로운 버섯 전골과 찹쌀풀을 쑤어 부각 같은 것들을 만들어 먹기도 하였다. 같은 반찬을 하루에 2번 식탁에 올리지 않았으며 밥은 항상 먹을 때마다 새로 지었고 단 한 번도 끼니를 거르지 않았다. 신문을 한 가지 더 구독해서 매일 아침마다 새 종류의 조간을 읽느라 2~5시간씩 보냈고 오래된 습관이었던 낮잠 자는 버릇을 고치느라 한동안 애를 먹기도 하였다. 레슨이 없는 날이면 오후에 30분이나 1시간씩 어머니와 나는 나란히 누워 낮잠을 자고는 했었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예전처럼 천연스레 오후의 그 달콤한 낮잠을 즐길 수가 없었다. 애써 여러 번 낮잠을 청한 적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그것은 빈집에 열쇠를 사용해 들어오는 것처럼 몹시 어색한 일이었다. 그런 익숙해지지 않는 몇 가지 일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상이 순조로웠다. 순조롭지 않은 것은 정말이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가끔, 아주 가끔씩 나는 이른 새벽녘에 스르르 잠에서 깨어나고는 한다. 불면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어쩌다 한 번씩 잠을 이루지 못해 온 밤을 뒤척이며 창밖으로 훤하게 동이 터오는 것을 지켜보는 일도 생기고는 하였다. 그것만은 나로서도 어쩌지 못할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흰 면티만 입은 채 어둠 속에서 거실을 서성이거나 가스불을 틀어놓고 오독하니 앉아 레미 마르탱을 한 잔씩 마시고는 하였다. 그러면서 나는 차츰 죽은 사람들을 추억하는 것에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새파란 어둠 속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혼자 앉아 있으면 문득 누군가 내 어깨에 슬며시 손을 얹는 것 같은 섬쩍지근한 기척을 느낄 수도 있었고 때로 어디선가 나를 부르고 있는 미음의 소리가 들리기도 하였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앉아 있노라면 문득 내 등 뒤로 영원의 문이 닫히고 있는 것만 같은 착각이 일기도 하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세차게 머리를 흔들어대며 그 모든 것들에 대해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종종 홀로 악을 써대는 경우도 있었다. 혼자 살게 되면서부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침묵을 이겨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나는 아직도 침묵을 견디는 훈련에 익숙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런 새벽에 가끔 그녀의 전화를 받기도 하였다. 그녀로부터의 4번째 전화를 받은 이후에 나는 타박타박 먼 거리를 걸어 전화국에 가서 전화번호를 바꾸어 버렸다. 최근 들어 집을 나선 가장 긴 외출이었다. 전화국에서 돌아오면서 나는 번번이 그려왔던 것처럼 현관 바닥에 달걀 봉지를 떨어뜨린다거나 그대로 열쇠를 꽂아준다거나 하는 실수는 저지르지 않았다. 다만 그날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는 하였다. 번호를 바꾸어 버렸으니 이제 새벽녘에 기습적으로 소리치는 벨소리를 들으며 혹시 어머니나 동생에게 걸려온 전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었고 그녀 역시 저 먼 곳에서 나를 부르지 못할 것이다. 비로소 혼자 사는 내 일상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할 것이며 모든 것이 평화로울 것이다. 더 이상 내 인생에 대한 어떤 조롱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기를 나는 간절히 기원하였다. 어느 날 밤 나는 베란다에 서서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무리의 안개를 쏘아보고 있었다.
안개는 흡사 내 내장까지 뚫고 들어오겠다는 듯이 대단한 기세로 진군해 오고 있었다. 무거운 결락감이 느껴지는 전경이었다. 나는 차례로 두 겹의 창을 세게 닫고는 커튼까지 꼭꼭 여미어 버렸다. 쿵쾅거리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울 만큼 내 심장은 거세게 박동하고 있었다. 갑자기 무엇을 어찌해야 좋을지를 잊어버린 채 한동안 어둑신한 거실 한가운데 혼기가 빠져나간 사람처럼 넋을 잃고 서 있었다. 그러다가 나는 불현듯 그 먼 곳에서 결번인 번호를 자꾸만 누르고 있을지도 모를 그녀를, 어쩌면 지금쯤 나를 부르고 싶어 맨발로 이곳까지 한 걸음에 달려올지도 모를 그녀를 기억해냈다. 그녀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마치 무엇인가 이끌린 듯 했던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고 싶어 했던 것처럼 천천히 거실 한 구석에 있는 전화를 향해 걸어갔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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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저 선부예요. 선부라고요. 그 새벽 방을 나올 때 그녀의 머리칼 사이로 얼핏 보았던 그 귀 밑에서 턱선으로 이어지던 오래된 흉터가 꿈틀꿈틀 되살아나 나를 향해 달겨드는 것을 나는 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았다. 길디 긴 뱀 한 마리가 수화기를 붙들고 선 벌거벗은 내 몸뚱어리를 친친 휘감기 시작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소설은 저에게 인연과 우연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인연을 어쩔 수 없이 연결지어지는 운명 같은 이끌림이라고 한다면, 우연은 그냥 어쩌다 마주치게 되는 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이 소설에선 이런 우연과 인연이 너무나 절묘하게 잘 연결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남동생을 기차 사고로 한꺼번에 잃어버린 연수라는 여자,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연수 또래의 딸을 정신요양원에 보낸 어머니, 이 두 사람을 놓고 보면 어딘가에서 꼭 연결이 되어야만 할 것 같은 묘한 느낌을 처음부터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원래 서로 어떤 접점이 없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다 기림사로 가는 택시 안에서 처음 만나면서 인연이 시작된 것인데요. 한 사람은 갑작스런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 괴로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은 딸을 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절을 찾은 것이었죠. 인연은 이렇게 우연성을 가장하여 이렇게 두 사람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된 이유는 물론 우연한 만남이었겠지만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그 여자에게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느꼈고, 그 여자는 연수에게서 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는 처음부터 끌렸던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인연이라는 것이겠죠. 흔히들 인연이란, 운명이란 반드시 어떤 큰 사건이나 큰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선 그 전에 저는 여기서 인연과 운명을 비슷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인연이란 바로 운명적으로 지워지는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작가는 인연과 운명이란 어떤 커다란 변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낱 아주 작은 사소한 것으로도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연수가 어릴 적 유괴를 당했을 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사소하게도 교회 이름을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 봉신교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연수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에 대해 연수 자신도 의문부호를 찍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후에 또 유괴된 소녀처럼 낯선 곳에서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진 않았을까요? 아니, 어쩌면 그 소녀도 봉신교회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진 않았을까요? 운명의 갈림길은 한 끗 차이이고 인연의 엇갈림도 한 끗 차이입니다. 처음엔 서로가 다른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어느 지점에서 만나 인연이 된 연수와 그 여자는 어느새 새로운 인연의 길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자신도 모르게요. 그 새로운 인연의 길을 연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운명의 연결. 마지막에 연수는 그녀에게 하고 싶었던 그 말을 하지요. 엄마, 나 선부예요 라고요. 그 여자가 애타게 전화선을 통해서 찾았던 그 이름에 대해 연수는 응답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소설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봅니다.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해서 인연도 운명도 돌고 도는 것이라고요. 지금까지 조경란 작가의 당신의 옆구리를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작품으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며 그때까지 행복하세요.